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크루즈십 피스보트에서 하게 될 강의 두 번째인데요. 피로사회의 건강과 치유라는 제목입니다. 아마 오늘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들의 그 상식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상식을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그런 상식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오늘 강의를 통해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제로 건강과 필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라고 부제를 달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은 좋고 필요는 나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는 필요에 대해서 이제 질병도 무조건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그런 이분법이 과연 정당한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피해야 될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주로 많은 부분 이 한병철 교수, 제독 철학자죠. 독일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철학자죠. 한병철 교수가 쓴 피로사회라는 책을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그대로 얘기하지는 않고요. 특히 제가 이제 의학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의학 철학에 관련된 부분으로 좀 확대를 시켜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책이 아주 굉장히 얇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지금 세계에서 많이 읽히는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피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철학적 사유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동안에. 그래서 피로를 갖고 철학적인 사유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좀 더 밝은 삶이랄까요? 어떤 의미 있는 삶이랄까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우리 그 21세기 사람들의 어떤 그 욕구가 반영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새 이 책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피로는 왜 생기느냐? 너무 당연하죠. 활동을 많이 해서 생기는 거죠. 그것은 이제 뭐 우리는 뭐 사람 몸도 필요하지만 또 기계에 대해서도 필요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같은 행동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생기게 되는 게 피로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또는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왜 이런 피로라는 생리적 현상이 생겼느냐? 뭐 너무나 당연하죠. 어, 그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이제 약해지니까요. 그만큼 그 여러 가지 에너지가 소모되니까 피로가 생긴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또 어떤 그 진화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휴식의 필요성을 알려주는 경고라고 볼 수가 있겠죠. 휴식이 필요해. 그러니까 너는 쉬어야 돼라고 하는 그 얘기를 몸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반복할 수 있도록 그 노동을 반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생존에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휴식과 노동, 뭐 휴식과 노동이 반복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생리적인 기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피로가 무조건 나쁘기만 하다고 하면 그러면 그 피로를 피하기 위한 뭔가를 하겠죠.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몸은 또 거기에 어떤 그 책을 만들어 줬는가 하면은 그 나쁜 것만은 아니야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같이 집어넣었죠. 그래서 거기에는 예를 들면 내가 힘든 노동을 해서 사냥을 어렵게 성공했다. 그러면 앞으로 며칠간은 편하게 쉴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게 안도감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든과 함께 안도감과 같이 찾아오는 거, 성취감이 같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이만큼 성취했으니까 이제 쉬어도 돼라고 하는 신호를 몸이 주는 거죠. 그게 보상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우리 그 일상생활에서 흔히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도 그런데요. 어쩌다 이제 산에 갔다 오잖아요. 산행을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갔다 와서 아주 노릇노릇한 그 기분 있잖아요. 싹 목욕하고 나서 그 기분이 엄청 좋죠. 그래서 그 어떤 그 묘한 쾌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피로와 함께 찾아오는 쾌락, 묘한 쾌감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피로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 몸이 우리 조상 시대로부터 진화해온 그런 하나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적응 메커니즘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뭐냐면 우리 몸은 거의 대부분 우리 그 인류의 역사는 대부분 그 우리의 생활 방식은 수렵 채취에 의존하던 그런 석기 시대를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뭐 침팬지로부터 갈라져 나온 게 한 700만 년 된다고 그러는데
그 이후로 우리가 진화해온 역사 중에서 대부분은 수렵 채취를 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번 사냥하면 힘겹게 사냥에 성공하면 며칠 또 굶기도 하는 뭐 그런 그 몸이 그런 그 생활에 몸이 적응해 왔단 말이죠. 근데 농경 시대 이후에 만 년밖에 안 되죠. 700만 년 대 만 년이라고 하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이후로 이제 우리는 문명에 적응을 해오면서 살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생물학적 몸은 여전히 석기 시대에 적응된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서서히 우리 문명에 우리 몸이라고 생물학적 몸이 문명에 적응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미스매치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석기 시대에 진화한 몸이지만 아주 고도로 발달된 산업사회를 살게 됨으로 해서 이제 현대인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석기 시대의 조상들의 필요는 어떤 생리적인 적응 현상이었다고 한다면 현대인의 필요는 굉장히 그 부적응이라에 가깝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스매치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인은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야 되죠. 굉장히 풍족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더 이루어야 되는 성취에 대한 어떤 강박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한병철 교수는 자기 착취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 닭달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과거 같으면은 석기시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그 맹수가 쫓아오는데 엄청나게 스트레스 갖고 뛰어서 도망갔단 말이죠. 그래서 성공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어떤 안도감이 생기죠. 그게 어떤 묘한 쾌감으로 오게 되고 말씀드린 대로 사냥에 성공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 어떤 성취감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것이 이제 보상으로 오는 건데 생리적 보상이죠. 생리적 보상으로 오는 건데 현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내가 암만 노력을 해도 그 성과가 바로 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학생들한테 한참 그러죠. 수험생들한테 대학만 들어가. 그럼 그때 놀아도 돼라고 얘기하죠. 보상을 뒤로 미루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삶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계속 만성 피로가 축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축적이 되는 피로, 이것이 이제 우리가 현대 생활에 현대 산업 사회에 우리가 느끼는 피로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석기 시대의 피로와 지금의 피로는 많이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대충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세 가지로 나눌 건데요. 먼저 건강과 웰빙 열풍이라고 좀 표현했는데 이것이 이제 피로 사회의 증상이다. 좀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건강에 대한 과도한 집착, 또 웰빙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피로 사회가 만들어낸 그런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 얘기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석기 시대의 피로와 현대인의 피로는 다르죠. 근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아와 보상의 형식이라는 거죠. 자아 형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석기 시대의 자아와 현대인의 자아는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아 형식을 한번 볼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보상을 받는가, 석기 시대의 보상과 현대인의 보상 이런 것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로를 즐기는 이야기자라는 말을 제가 만들어 봤어요. 내러티브 셀프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이야기자를 만들어 놨자는 거죠. 이 피로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삶을 만들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얘기를 할 겁니다. 먼저 건강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건강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요, 100년 전에 만들어진 말입니다. 건강. 튼튼하고 편안한 거죠? 튼튼하고 편안한 거예요. 근데 이 이전 시대에는요, 근대 이후, 이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건강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건강이라는 말이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말이죠.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말인데, 그 이전에는 우리 전통 의사는 건강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말이 있느냐? 이것과 비슷한 말이 찾으라고 한다면 이 미병이라는 말이 있어요. 미병. 아직 병이 아닌 상태죠.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말은 굉장히 근대적인 의미를 담은 근대의 정신이 만들어내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이전에는 병이 걸리지 않는 상태가 그럭저럭 살아갈 만한 상태. 또는 뭐 여기에 이제 우리 과거에는 무병장수라는 말을 했죠. 병이 아직 안 걸렸거나 병이 걸리지 않고 오래 사는 것, 장수, 장생 이런 말을 이제 건강과 비슷한 그런 의미를 사용했지만 건강이란 튼튼하고 편안하다는 의미는 안 썼단 말이죠. 근대에 만들어낸 말이라죠. 서양에서도 그렇습니다. 헬스라고 하는 말은 어원을 보면요, 힐, 치유한다는 말과 홀, 전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 공통 어원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강, 튼튼하고 편안함이란 뜻은 없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것도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긴 합니다만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보건기구는 나름대로 건강의 정의를 내죠.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안녕 상태다. 웰빙이다. 다르죠. 웰빙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강이라는 말이 이제 웰빙으로 이렇게 통용이 되게 되죠. 그래서 건강과 웰빙 거의 같이 가는 걸로 쓰이고 있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는 그런 말을 만들어냈지만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의학, 생물의학, 바이오메디신은 여전히 이런 그 세계보건기구의 정의를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건강이라고 하면 질병이 없는 걸 건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명시적으로 그렇다고 말은 안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건강과 웰빙을 피로사회의 주요 증상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 증상의 하나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보통 의과 대학생들 그러면 엄청난 경쟁을 뚫고 경쟁에 성공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의과 대학생들이 굉장한 심한 피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미국의 사례인데요. 의과 대학생의 45%가 소진증후군, 그러니까 번아웃을 경험했다는 거죠. 거의 반이죠. 반이 되는 학생들이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한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요 아래 건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2011년도인가에 제가 어떤 의과대학에 근무할 때 그때 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연구한 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제 보면 다른 동년배들과 달리 의과대 학생들이 굉장히 그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모든 경쟁을 뚫고 이긴 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 하는 결과를 보고한 거를 두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울증, 자존감 이게 이제 경쟁을 뚫고 이긴 사람들이 겪는 그런 문제는 말이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제 졸업하고 의사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제 2011 이것도 2000 뭐 몇 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협 신문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일반인들에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했더니 63%가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사실은 한국 데이터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수치죠. 그러니까 한국인의 행복도가 굉장히 낮다는 통계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46%만이 행복하다라고 그랬단 말이죠. 이건 참 놀라운 일이죠.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는 직업이잖아요. 의사라는 직업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이유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건강이 상품화돼서 의사들이 업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육체적으로 피곤한 것도 있지만 어떤 의미를 찾는 그런 것에서 실패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환자한테 도움을 줬다라고 하는 그런 뿌듯함 같은 것들을 느끼는 경우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지 않았냐? 왜 그러냐? 나는 그 건강이나 상품을 파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만연돼 있는 것 아닌가, 만연돼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과거에 비해서. 뭐 그런 것이 저는 원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쟁에서 이기려면 과잉진료를 해야 되고 뭐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의료 수요를 만들기도 하죠.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중에서 진짜 가치가 있는 그 서비스가 있을까, 얼마나 많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들이라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가치 체계가 하는 일의 가치 체계에 대한 것이 이제 무너지는 것 아니냐, 가치 체계 혼돈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건강과 웰빙이 피로 사회의 주요 증상이고요. 이거는 이제 과도한 경쟁, 그다음에 자기 착취 이런 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건강에 대한 지나친 집착,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아 형식으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 자아라고 그러면 우리는 당연하게 내 속에 다른 어떤 내 속에 있는 어떤 기계 속에 뭐 유령, 데카르트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데카르트처럼 얘기했습니다만, 내 속에 또 다른 나를 생각하게 말이죠. 내 몸을 통제하는 그걸 생각하게 되고, 또는 나라고 하는 그 존재의 정신적 속성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이게 이제 상식에 가까울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21세기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21세기에 오게 되면은 이런 단일한 자아 개념이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 다중자아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내 속에는 내가 너무 많아. 어떤 노래가 있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
이게 이제 물론 다른 의미로 그 노래는 다른 의미로 쓴 거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내 속에는 여러 가지 나가 있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단일한 자라고 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죠? 뭐 어떤 뭐저 밥을 먹고 싶은 나도 있는 거고요. 뭐 운동하고 싶은 나도 있고요. 또 뭐 공부하고 싶은 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그렇죠. 몸도 소화기도 있고 뭐 신경계도 있고 뭐 면역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모듈로 이렇게 하나 진화하고 그것이 모여서 나라고 하는 또는 내 몸이라고 하는 그런 전체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중자아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 그러면 나라는 뭐 어떤 단일한 주체라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 그래도 그죠? 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현대 인지과학에서는 그걸 해석자 모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모듈이 있어요. 내 속에는 내 심지어 내 마음 속에도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뇌의 어떤 작동원리겠죠. 내 어떤 그 활성화 패턴이겠죠. 그것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욕망도 있고 뭐 거기 뭐 어떤 감정도 있고 말이죠. 어떤 판단력, 이성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 다 나름대로 이제 발달된 그 모듈이라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우리 뇌를 보면 뭐 후뇌, 중뇌, 전뇌 이렇게 나누잖아요. 후뇌는 내 생리적 기능을 담당하는 거고, 중뇌는 대체적으로 뭐 감정을 통솔하고, 전뇌는 어떤 이성적인 판단 이런 거로 그렇게 명확하게 나눠주는 건 아닙니다만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어떤 심정의 상태 또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모듈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해석자 모듈이라는 것이 그 어떤 정체성을 잡아주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중자아 모델에서는 과거에 가졌던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제 피로 다시 봅시다. 어떤 피로냐? 피로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자아와 보상의 형식에 따라서 이제 어떤 피로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수업 채취식에는 내가 자연에 그대로 참여하는 거죠. 내가 뭐 의지를 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내가 살기 위해서는 사냥을 해야 되는 거고, 그죠? 맹수가 쫓아오면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여적 자아예요. 그러니까 자연과 하나가 된 그런 자아였겠죠. 그러니까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뭐 맹수로부터 도망갔다든가 사냥에 성공했다든가 하는 것은 내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했을 때 피로가 오면서 동시에 피로와 더불어서 뭔가 어떤 그 묘한 만족감이 따라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성적 쾌락, 이것도 그런 거죠. 어떤 내가 번식.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진화라는 것은 생존과 번식이잖아요. 생존과 번식이라고 하는 것이 진화의 동력인데, 그러니까 번식에 성공할 할 수 있었던 그런 것이 이제 성향일 테니까 그것이 어떤 쾌감과 함께 와야 이 동물들이 번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같이 따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냥 참여적 자아하고 자연과 일체가 된 그런 상태가 되죠. 그런데 뭐 고대로부터 중세에 넘어오면 중세 시기에 보면은 전제 권력이 지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에 사냥하라고 도망가야 되는데 지금은 권력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복종해 살아남아요. 그래서 복종적 자아가 되죠. 그런 보상은 뭐냐? 복종함으로 인해서 내가 아부를 잘 떨면은 권력이 아부로 영달을 하게 되죠. 어떤 벼슬을 얻고 뭐 치부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중세 유럽 같은 경우는 기독교가 지배하는 세상이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 귀의를 해야 되죠. 그래서 거기 믿음은 신앙을 가지게 되면 뭐 결국 따라오는 것은 뭐 영생이죠. 영생, 뭐 천국에 가고 하는 것이 따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와 이때의 그 자아 형식이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근대로 넘어가면 더 심해져요. 여기는 근대로 넘어가면 주체적 자아가 되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죠. 과거에는 이제 어떤 권력이라든가 이런 초월적인 존재가 중심이 됐다고 한다면, 근대 이후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중심이 되죠. 주체적 자아가 됩니다. 이때는 이제 보상이 뭘 따라 나오냐면, 자기가 확충되는 거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확충되는 거예요. 뭔가 노력을 하면 주체적 자아로서 정립을 하게 되면 자아가 확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현대로 오면 이상적 자아가 있어요. 모름지기 인간은 이래야 돼라고 하는 그런 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렇죠.
그것이 이제 성과로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이 성과로 따라오게 되죠. 그게 거기 이제 이상적 자아가 있는 건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상이라는 것이 부죠, 대개는. 돈과 관련된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보상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결국 이제, 이 게으름에 대한 그 어떤 새로운 그거 생깁니다. 게으름은 죄악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주로 이제 근대 사회 산업혁명 시기에 그 노동자를 부리기 위한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일 수가 있었겠죠. 지금 어쨌든 간에 자아가 중심이 되고 개인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개인이 중심이 되면서 그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먹기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열심히 일하지, 산업사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 무지무지 가난하거나 굶어 죽거나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자연스럽게 게으름은 죄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대적 관점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근대의 주체적 자아가 형성되고, 근대적 주체적 자아는 자기 통제라는 가치를 가지고 되잖아요. 그리고 생산성을 강조하게 되죠. 빠른 시간 내에 뭔가 많은 걸 만들어낸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 근면의 이데올로기가 나오죠. 우리나라 1960년대 뭐 올해는 일하는 애, 뭐 또 내년엔 더 일하는 애, 뭐 이런 식의 이제 모토를 내걸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노동윤리가 바로 성공으로 이어진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은 뭔가 된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 성공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게 만들어진 게 이제 근면의 이데올로기고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이제 그 낙오를 받죠. 게으른 사람이 혐오하게 되죠. 사회적 낙인과 도덕적 비난이 함께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냐? 결국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개인이 중심이 된 그런, 노동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중세적인 어떤 종교적 신념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런 개인적 주체들이 자기 노동력을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동력을 쉽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체제가 만들어낸 그런 일부러 만들어낸 거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넘어간 거이겠습니다만, 자본주의 체제의 유지를 위한 도구화가 됐다. 도구로 작용했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정치적 지배력도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수능적 시민을 양성을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 전략이라기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게으름은 실제하기보다 게으름에 대한 혐오감이 사상 영역에 전이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옥순이라고 하는 인도 연구가가 한 얘기입니다. 자, 다중자아 시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듈화되어 있어요. 자아라는 것은 모듈화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조각조각이 이제 모여서 하나의 나가 되는 거죠. 독립적 기능 단위들의 집합이다. 그러니까 뭐 소화의 기능도 있고 무슨 뭐 생식의 기능도 있고 뭐 신경의 기능이 있고 무슨 뭐 면역의 기능이 있고 순환의 기능이 있고 이런 기능들이 다 따로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에 모여서 내 몸이 되듯이 내 심리적인 구조에 있어서도 구조도 여러 가지 그 모듈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해석자 모듈이 그걸 통합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해석자 모듈은 그냥 모듈이죠. 우리는 과거에는 자아가 통일된 하나의 단일한 자아로 생각했습니다만 지금은 다중자아 시대에는 해석자 모듈로 본다는 거죠. 해석도 하나의 모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일성을 유지하는 거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아가 이렇게 여러 개로 쪼개지다 보니까 보상체계의 위기가 와요. 과거에 석기시대에는 뭐 보상체계가 단일했잖아요. 생존과 번식 이 둘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그 성공했을 때 그 피로와 함께 찾아오는 어떤 쾌감이 있었단 말이죠. 근대 시대에는 산업혁명 시기에는 그것 마찬가지로 생존의 시기였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노동을 하면 밥을 먹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상의 체계가 단일했어요. 근데 현대사회 더군다나 다중자아 시대가 되면은 보상의 체계가 복잡해집니다. 이런 모듈에서는 이런 것을 추구하는데 다른 모듈에서 다른 걸 추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혼동스럽죠. 그 다양한 욕망이 혼재하고 합니다. 거기다가 과거에는 고통을 당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무슨 프로메테우스 같은 그 영웅 또는 일리아드 오디세이에 나오는 영웅들 보세요. 그 영웅들이 갖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사적인 힘이었잖아요. 그 의미가 있었단 말이에요. 고통이라고 하는 게. 근데 지금은 그 고통을 다 의학으로 설명해 버려요. 그러니까 설명해 버린다고 얘기하는데 설명해 버리니까 거기서 신비할 요소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고통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미 없으면 고통. 이 또 새로운 고통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다중자아 시대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해석자 모듈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요. 경험과 행동을 일관된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해석자 모듈에 하는 일은 이야기꾼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만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행동과 경험을. 작동 방식은 무의식적으로 자아를 하나로 유지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야. 이렇게 이 모듈에 있는 것도 나고 저 모듈에 있는 것도 나야.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통일된 걸로 묶어내는. 근데 묶어내는 게 뭘로 묶어내냐? 이야기로 묶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통합된 이야기에서 만족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자 모듈의 보상은 통합된 이야기, 그럴듯한 얘기, 말이 되는 이야기, making sense 하는 얘기, 그런 이야기, 그런 것들이 이제 해석자 모듈의 보상 체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완벽한 통합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모듈이기 때문에, 하나의 모듈에 불과하기 때문에 완벽한 통합은 불가능하고, 따라서 어떤 보상 체계에 대한 통일된 그런 그 시스템 만들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중자아 시대의 필요는요, 보상의 형식이 뚜렷하지 않다는 거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착취의 대상도 불분명해요. 과거는 뭐 뻔했잖아요. 산업시대엔 노동력이고요. 뭐 이런 가지 욕망과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딱딱 맞아 떨어졌단 말이죠. 근데 현대 시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욕망이 조율되지 않은, 우리 현대인의 욕망은 다양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욕망들이 있습니다. 뭐 단순하게 옛날처럼 무슨 뭐 생존과 번식 이것만이 아니죠. 우리는 그 밖에도 많은 것들을 추구합니다. 무슨 뭐 여행을 한다든가, 지금 여러분들처럼 여행을 한다든가, 또는 무슨 뭐 다른 뭔가 뭐에 심취해 있다든가, 어떤 특별한 일에 심취해 있다든가,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지금 사회 젊은 사람들은 진짜 대단하게 다양한 그런 것들에서 성취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아주 단일한 욕망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복잡한 다단한 그런 욕망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그걸 이제 추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통일된 우리 모두의 어떤 공통된 그 욕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필요냐? 자아 보상 형식, 지금 말씀드린 걸 쭉 정리해 본 겁니다. 석기 시대는 참여적 자아였고, 중세 봉건 시대에는 복종적 자아였고, 근대는 주체적 자아, 현대는 이상적 자아, 지금은 다중자아다. 그 보상 형식이 지금은 없어요. 뚜렷한 보상 형식이 없고, 그래서 지금 회사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말이 되는 이야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의 어떤 구조로 설명해낼 수 있는 것이 부족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옛날에 뭐 어떤 한 분야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그 구조가 명확하잖아요. 내가 이런 거를 이루고 죽을 거야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현대인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죠.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필요의 새로운 이해입니다. 옛날에는 필요는 무조건 피해야만 되는 거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향유의 대상이라는 거죠. 필요를 즐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필요를 즐기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분열된 그런 욕망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과거는 생적 현상이었죠. 생존과 번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오는 그런 부가적인 현상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실존적 경험인 거죠. 그래서 이건 실존으로 자기 스스로 승화시켜 나가야 되는 실존적 경험으로 그런 과제를 안게 되는 것이죠. 이걸 과제라고 해도 또 그걸 부담으로 느낄 필요는 없겠죠. 과거는 개인적인 문제였다면 지금 사회적 현상이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병철에서 우리 피로라는 말을 해요. 우리 피로. 나 피로, 우리 피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같이 더불어 필요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피로를 즐기는 자아 형식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로 확장하는 나가 되겠다. 피로라고 하는 것을 나 혼자 가두고 있다고 한다면 그걸 발효시켜서 새로운 나로 만들기가 어렵죠. 그래서 개인에서 공동체를 가야 되고 자아의 경계를 확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피로를 통해서 내가 뭔가 일을 했다. 그러면 그것이 필요하다. 그럼 피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하지 않을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지 않는 거를 죄악으로 여겼다고 아까 그러잖아요. 게으름을. 그렇지만 이건 무위의 그 선택이죠. 무위의 위. 그러니까 하지 않음의 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도가적인 얘기도 될 수도 있겠는데 내면의 지혜를 반영하는 거죠. 선택적 무행동. 안 하는 것이 이제 우리는 여태까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이 있었다고 한다면 안 할 수 있는 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저희가 이제 나이 들면서 점점 느끼는 건데
옛날에는 왜 뭔가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너와 나를 치유하는 나가 돼야 되겠다. 너와 나를 치유하는 나. 자기 치유를 통한 타인과의 공감인데요. 이제 최근에 제가 불교 공부를 좀 하면서 자리이타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불교에는. 내가 해탈하고 남까지 같이 해탈하는. 그러니까 내가 깨닫고 남과 함께 그 나누는 그 자리이타라고 하는. 우리는 여태까지 이기와 이타로만 무조건 세상을 나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하나 통합이 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세상과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동사로서의 나. 나라는 존재는 동사죠. 그건 명사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제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일관성이 이제 일부 있습니다만 다른 나입니다. 계속 달라지고 있는 나죠. 그래서 새로운 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즐겼으면 좋겠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 피로를 즐기는 깊은 심심함. 우리 피로라는 말이 여기 나오죠. 말씀드린 대로 나를 확정하는 어떤 공동체. 우리 피로, 우리 같이 함께 피로함. 피로를 같이 즐기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우리가 파티를 한다든가 하는 것도 그런 것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위의 피로, 하지 않을 것을 아는 지의 치유적 피로, 나와 타인을 함께 치유하는 치유적 피로, 아까 다 말씀드린 거죠. 피로를 통한 자아 성장과 삶의 의미, 타자와 공감을 해야 되고, 생애 경로, 그다음 내러티브 이렇게 세 가지 설명했는데, 이건 이제 설명을 해야 됩니다. 타자와 공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우리는 어떤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해야 되는 윤리적 의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런데 생물학적 연구 결과를 최근에 보게 되면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내재되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타자와의 공감이라고 하는 그런 그 메커니즘이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최근 제가 유튜브를 보면은 어떻게 그 알고리즘이 작동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동물들끼리 서로 부대끼고 좋아하는 서로 돕는 그런 그 장면을 찍은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우리는 동물들 그럼 물론 이제 거기는 뭐 서로 잡아먹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종이 달라도 서로 부대끼면서 서로 공감을 나누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적어도 포유류의 그 어떤 본성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이제 영상에서 그렇게 나올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면역 같은 경우에 있지 않습니까? 이 면역은 우리는 여태까지 내가 나 아닌 것을 물리치는 걸 면역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와 비아의 투쟁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셀프와 넌셀프의 투쟁. 그래서 면역이라고 하는 무슨 떠올리면 무슨 전쟁의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직도 지금까지 그거 상식으로 돼 있죠.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는 면역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역, 면역은 그 역에서 면하는 거지만 함께 나누는 그런 것들로 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거울 이론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나 스스로도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근데 그 고통이 그냥 심지어 고통일 뿐만 아니라 뇌를 찍어보면 상대방이 아파할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와 비슷한 뇌 부위가 나의 뇌 속에서 활성화된다는 것이 발견이 됐죠. 그것이 거울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면역에서는 우리가 같이 네트워크를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거고, 그다음에 거울 이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공감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생물학적 증거인 것이죠. 그러니까 타자와의 공감,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생물학적 근거가 여기 이 안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생애 경로에 과거는 생애 주기였거든요. 라이프 사이클이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배웠잖아요. 라이프 사이클 돌아가는 거잖아요. 누구나 똑같은 그런 뭐 청년기, 뭐 장년기, 뭐 노년기 뭐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생애 경로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생애 주기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경험을 하지만 생애 경로는 개인마다 다른 경로를 가잖아요. 우리가 난 이 길 가고 너는 저 길 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어떤 그 삶의 의미로 그 경로 전체를 하나의 삶으로 보는 거죠. 생애 주기 단면적으로 떨어진 나가 아니라 그것들을 모두 이어서 하나 전체의 삶의 이야기를 꾸려나가는 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애 경로고요. 그래서 이것은 뭐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그 생물학적인 측면에서도 생애 경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우리는 내러티브죠. 말로 이야기로 이걸 꾸며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고대 그리스에는 이제 비극이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그 카타르시스를 느낀단 말이죠. 예를 들면 영웅서사 같은 경우에 영웅들이 어떤 비극적인 경험을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런 것들을 옛날부터 알고 있었단 말이죠. 고대부터.
근데 이것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걸 이 의학에서 의학의 방법으로 이제 도입하고 있습니다. 내러티브 의학 이렇게 도입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거울 유론을 보면요. 말씀드린 대로 타인의 고통스러울 때 그것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내가 봐도 나 역시 고통스러운 회로가 화성된다는 거고, 상대방이 즐거울 때 나도 그렇고, 이게 이제 서로 공감한다는 증거가 있는 거거든요. 타인의 고통의 공명, 고통뿐만 아니라 즐거움까지도 공명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건 이제 상부상조의 생물학적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피로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의는 공감을 통한 이야기의 시작이다. 이야기는 나 혼자 떨어져서는 이야기를 만들 수가 없죠. 나 혼자만의 삶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면역 이론도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면역이라는 말은 이렇게 쓰잖아요. 면역, 여기에서 면제된 겁니다. 근데 이 말의 원래 어원을 보면은요, 부역이죠. 고대에 이제 어떤 공사에 공사에 동원된다든지 또는 병역의 의미를 진다든지 할 때 이 역을 쓰잖아요. 근데 이게 같은 같은 역이고 발음이 같고, 그 병이고 이거는 이제 부역인데, 이것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죠. 근데 과거에는 어떤 의미에서 면제되는 것을 면역이라고 얘기했다면, 지금은 이제 공역, 함께 나누는 거죠. 질병의 부담도 함께 나누고, 그다음에 노동의 부담도 함께 나누는 것. 지난번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우리가 면역을 많이 강조했죠. 그래서 면역 주사도 맞고 그랬잖아요. 백신도 맞고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은 뭡니까? 나 혼자만 면역을 가진다고 해서 병에서 면제되는 건 아니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집단 면역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나 혼자만 주사를 맞아서 의미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맞아서 같이 면역을 가져야만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면역이라는 것은 개인 단위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고, 공동체가 함께 나눠야 될 그런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이론에서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클론 선택 이론과 면역 네트워크 이론이 있는데, 이건 이제 전문적인 얘기니까 자주 하지는 말고요. 클론 선택 이론은 셀프와 넌셀프를 구분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면역 네트워크 이론은 내가 밖에서 어떤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내 속에 받아들여서 새로운 나를 만드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면역 네트워크라는 것은 새로운 나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왔을 때 병이 심각하게 걸려서 죽기도 하지만 그것을 극복했을 때는 그 다음에는 새로운 나가 된다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이것이 이제 면역 네트워크 이론이에요. 과거 클론 선택 이론은 들어오면은 그걸 내 몸에서 그것을 대항하는 놈을 만들어서 공격 해석을 잡아먹어서 내가 안정을 취하는 그런 개념이었다고 한다면, 면역 네트워크는 내 전체가 달라지는 거라는 겁니다. 생애 경로 관점, 기존의 관점에서는 피로의 요인을 제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생애 경로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라이프 사이클과 다르다고 그랬죠. 라이프 코스, 라이프 사이클, 라이프 코스 다른 점이죠. 이제 기존의 관점에서는 피로의 요인을 제거하는 거였다면, 새로운 관점, 라이프 코스 관점에서는 피로를 통한 새로운 삶의 지형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피로해요. 그러면 그 피로를 충분히 즐겨야죠. 충분히 즐겨서 거기서부터 푹푹 삶아서 새로운 삶의 지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공부하는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피곤하죠. 피곤하고 나서 한참 있다 보면 거기서 새로운 생각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도적으로 설계해야 된다. 필요의 요인을 찾기보다는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야기자,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이야기자거든요, 오늘. 이야기자를 설계해야 되겠다. 이야기자를 만들자라는 얘기입니다.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치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 이제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신전이 있었거든요. 여기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아픈 사람들이 모여서 치유를 하는 그런 신전이었는데, 거기서 많은 활동을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연극을 관람하는 거거든요. 주로 비극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비극을 관람하고 환자들이 뭔가 카타르시스를 얻는 그런 방식으로 그때부터 해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대에 와서 내러티브 약 말씀드린 대로 환자의 이야기를 통한 치유가 중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 서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다중자아 시대에는 어떤 보상의 체계가 단일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걸 엮어낼 수 있는 해석자 모듈로 엮어낼 수 있는 그런 서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질병을 퇴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서사, 자기 서사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의료인문학에서는 그러니까 교육에서 경쟁에서 협동으로 변화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면역이죠. 면역은 사귐의 과정이라는 거죠. 다툼의 과정이라기보다는 사귐의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면역을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경쟁에서 협동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사건에서 과정으로 가자. 아까 생애 경로 관점, 생애 주기가 아니라 생애 경로의 관점. 으로 가자. 과정으로 설명하자. 질병도 그렇게 이해하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념에서 이야기로 가자. 그래서 내러티브 이야기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아의 새로운 이해는 이야기와 공동체로서의 자아다. 이야기로서의 자아, 공동체로서의 자아. 자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자적인 자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건강할 수도 없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힘, 막강하다는 겁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 영어로 make sense 한 얘기, make sense 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가치와 의미를 창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치와 의미를 밖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속에서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죠. 그 만들어내는 게 뭘로 만들어내? 이야기를 통해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들의 공동체. 많은 나가 있죠. 우리 몸에도 굉장히 많은 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드렸던 신경세포들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새로운 나를 만들고 있고요. 면역세포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충치라고 하는 일을 들었는데 제가 치과에서 출신이니까요. 과거에는 충치 그러면 충치균이 뭐다 지정을 하려고 했거든요. 특정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특정균 못 찾아요. 몇십 년 동안 연구했는데 못 찾아요. 결국 나중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이 입 안에 굉장히 많은 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단일 균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단일 균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균이 만들어내는 어떤 총체적인 어떤 성질로서의 어떤 충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고요. 반딧불 같은 경우에 개체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여기저기 몇 개체들이 이제 발광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수가 적을 때는 이제 전체가 발광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수가 일정도 모이게 되면은 얼마 수준을 넘어가면 이제 모든 개체들이 다 발광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걸 이제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생물들도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예를 층추 같은 경우에 어떤 균이 이제 산을 분비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몇몇 균이 할 때는 충치가 안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많이 모이면 다른 것들이 다 한꺼번에 산을 분비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충치가 생긴다는 것. 반딧불도 그렇다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생물학적인 증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들의 공동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단일 존재가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얽히고 섞인 그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생성으로서의 자아, 계속 변화해 나가는 자아, 내 본성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nature via nurture라고 그러죠. 양육을 통한 본성. 이것들을 이제 스스로 내가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이제 뭐라고 볼 수 있어요. 피로를 삶의 무늬를 새기는 발효 탱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피로는 나라는 예술 작품의 훌륭한 소재다. 피로의 의미는요, 삶을 푹푹 삶는 과정이다. 피로가 전 단계여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경험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걸 통해서 그런 거를 통해서 피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흐릿하고 몽롱하게 하잖아요. 아주 그런 게 있잖아요. 피로감이라는 게 묘한 쾌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속에서 이제 이야기가 발효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숙성돼서 깊은 맛을 내는 와인처럼 경험이 쌓여서 무르익는 과정을 겪는 것이다. 피로라고 하는 것은 그런 발효 과정이다 라는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효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새로운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 가자. 이것이 필요의 의미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